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이 게임 2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뭐 랩터스는 예상한 대로 존재감을 뚜렷하게 과시하면서 스팀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달라스는 예상대로 포르징기스가 돌아오니까 역시 유니콘 합류만으로도 클리퍼스처럼 들쑥날쑥한 팀한테는 좀 많이 버거운 상대인 것 같네요. 음, 미첼이 또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미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이번 한 쿼터에서 4게임 연속으로 20득점 플레이오프에서 한 거는 아마 미첼이 처음일 거예요. 예, 플레이오프 전이었나? 정규 시즌이었나?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몬티 윌리엄스라고 선즈 감독이거든요. 되게 젊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선즈가 버블 무패잖아요. 버블 리그가 시작되고 리그 시즌이 재개되자마자 그 버블 안에서 8경기 전승했잖아요. 강호들을 상대로. 지금 플레이오프를 보면은 뭐 버블에서 있는 일은 버블이고 플레이오프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버블에서 잘했던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잘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정규 시즌 때랑 이제 플레이오프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버블이 이미 플레이오프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문제는 지금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한 얘기 몇 가지를 하기 전에 우선 좀, 좀 특이한 걱정되는 점들, 강호들 팀이 왜 잘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전 LA 레이커스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레이커스에서 오기 전에 뭐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죠. 뭐 자기 다른 팀 가고 싶다고 찡찡대고 막 안 뛴다고 결장하고 그러는 것도 상당히 보기 안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어떻게 뭐 다른 식으로 좀 편하게 가려는 애들이 좀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센터 할키고 그런데 안에 부딪히고 다치기 싫다는 거죠. 자기는 파워 포워드니까 밖에서 슛 쏘겠다 이런 건데, 이번에 1차전에서 뭐 3점 거의 빵점이었죠. 하나 넣었나? 아, 4쿼터에서 사라지는 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뭐 30득점 정도 했다고 해도 그 30득점은 무의미한 30득점이고요. 로빈슨을 많이 생각나게 해요. 데이비드 로빈슨이 되게 훌륭하고 파워풀한 센터인데 데이비드 로빈슨을 떠난 이유가 불즈랑 별로 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데니스 로드먼도 조던이랑 피펜이랑 별로 안 좋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플레이오프에서 쫄보되는 로빈슨이 너무 싫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빈슨은 MVP 타고 아주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올라와 주원한테 아주 그냥 농락당했죠. 쩔쩔매면서. 그 다음에 한두 게임 농락당하니까 절대로 회복을 못했고, 팀 덩컨이 와서 데이비드 로빈슨을 숨통을 트이게 해줬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경우고, 앤토니 데이비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뭔가 센터 같은 걸로 듬직하게 봐줄 만한 선수가 있어야지 주변에서 2, 3인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지 1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팀의 심장은 아니라는 거죠. 유인 같은 경우도 되게 훌륭한 센터였는데 거의 뭐 역대 최고 센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유잉의 문제가 이제 많은 감독들이 얘기했던 게 더블팀 됐을 때 너무 당황한대. 다 당황하셨어요, 유잉이. 이게 뭐 킥아웃을 제때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뭐 어떻게 다른 뭐 유인을 해 나가든가 뭘 해야 되는데 유인이 유잉을 밖으로 못하고 쫄아가지고 허겁지겁 버벅대가지고 이제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릭스 경기를 보면은 뭐 스타크스가 3점을 쏠 때 블락을 당하는 그런 걸 보면은 그거는 스타크스 뭐 슈터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되는 조건으로 패스 킥아웃을 해주는 센터의 잘못도 크다고 봐야 되죠. 엔비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엔비드를 사람들이 뭐 이 시대 뭐 최고의 센터라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엔비드는 저 정말로 싫어합니다. 태도로 봐도 알다시피 뭐 다쳤는데 부상인데 1년을 쉬고 있으면서도 클럽 가서 놀고 있고 뭐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좀 바보 같고, 이번 경기 버스턴이랑 하는 경기를 봐도 플라핑만 자꾸 하려고요. 아니 거기서 제일 큰 선수가 버스턴에 7피트 되는 2m 13 되는 선수도 없는 그런 중간 뭐 미디움 스몰 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소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무슨 자꾸 막 넘어지는 척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진짜 보기 흉한 것 같고요. 그런 걸 안 했으면 오히려 팀에도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엔비드도 약간 앤토니 데이비스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제 자기 사이즈를 이용해 가지고는 안에서 그리트 앤 그라인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최대한 뭐 이제 안 닿고 안 다치려고 뭔가 슛 같은 거 쏘고 그런 것만 하는데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진짜 엔비드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건 물론 엔비드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겠지만
알 호퍼드한테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알 호퍼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센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호퍼드는 6피트 10인치니까 엔비드보다 한 3인치 정도 작아요. 뭐 10cm 작다고 볼 수 있겠죠. 7, 8cm. 근데도 엔비드를 완전히 봉쇄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호퍼드를 식서드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호퍼드가 식서드에 오니까 같이 뭔가 뛰는 건 없고 뭐 둘이서 계속 안 맞아요. 호퍼드를 불러왔으면 거기에 맞춰줄 생각은 안 하고 엔비드는 또 자기는 자기 거 하면서 호퍼드는 뭐 알아서 벤치에 앉아있으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호퍼드는 아마 그 팀 떠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올라주원이 최고죠. 그런 면에서. 올라주원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휴스턴 로켓츠가 잘 풀린 게 올라주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올라주원 주변에 슈터들이 너무 많았다. 뭐 고든 스테이트 같은 양궁 농구 같은 거의 시점은 올라주원의 휴스턴 로켓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휴스턴 로켓츠의 슈터들이 많았고 슈팅 능력이 좋았던 이유는 케니 스미스, 샘 커셀 그때 루키였고요. 챔피언십 처음 뛰었을 때. 버넌 맥스웰 맨날 싸우기만 하고 퇴장당하는 스타일이고요. 마리오 엘리 딴 데서 식스맨도 안 시켜주는 선수였고요.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드라이브만 하는 애지 이제 슛 같은 거는 잘 안 쏘는 애였고요. 그리고 파워 포워드, 스몰 포워드는 로버트 오리. 당시에 그런 빅맨, 스트레치 포라는 개념이 없었을 90년대에 오리가 3점을 막 쏜 거는 그만큼 오나주원이 완벽하게 조건을 만들어줘서 킥아웃 패스를 해서 하이 포스트, 미드 포스트, 로우 포스트에서 셋업을 잘해줘서 그렇다고 봅니다. 케니 스미스 뭐 아시잖아요. 그렇게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도 아닌데 근데 케니 스미스, 샘 커셀, 버넌 맥스웰, 마리오 엘리, 클라이드 드렉슬러 우리 다 언젠가 클러치 3점을 여러 번씩 쐈고 뭐 한 게임당 개인 기록은 다 세웠어요. 올라주원이랑 같이 뛸 때. 오리는 그 자신감과 그 코트 시야랑 그 타이밍, 오픈 3점을 쏘는 타이밍을 잘 그때 몸에 익혀가지고 나중에 팀을 3번 옮기면서 다 클러치 3점을 넣었었죠. 레이커스랑 샌앤토니오랑도. 르브론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르브론이 좀 문제가 항상 뭔가 자기는 이게 핑계를 대는 게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저는 르브론이 되게 훌륭한 선수고 이 시대의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봐요. 예, 뭐 르브론, 코비, 조던 이런 선수 항상 그 상위권에 된다고 보는데 르브론은 이제 안 좋은 점이 실력도 좋고 뭔가 리더십도 다 좋고 그런데 항상 뭔가 핑계를 만들려고 해요. 핑계를. 이를테면 그때 예전에는 뭐 파이널스에서 개판 치지 않았어요. 근데 졌는데 뭐 경기할 땐 괜찮다 끝날 때 기부싸고 가지고 자기가 이것 때문에 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고등학생한테 뭐 인유페이스 덩크 당했을 때 자기 바스켓볼 캠프 농구 캠프에서 당했다고 그 테이프를 압수했다고 물론 나이키에서 한 압력을 넣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번엔 뭐 관객이 없으면 안 뛴다고 했다가 이제 관객이 없어서 뛴다고 했다가 와서 이번에 게임 지고 나서 뭐 관객이 없다는 이런 핑계가 살짝 됐고 거의 구단주잖아요. 르브론은 구단주인데 컨세퀀스가 없는 구단주예요. 뭔가 일을 하면은 그 일에서 잘못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너무 다양한 섭리? 순리? 다양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르브론은 거기서 면제됐어요. 슈퍼스타니까. 그래서 르브론은 항상 구단주 행세를 하잖아요. 자기가 나 이렇게 해주면 안 해주면은 딴 데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을 막 만들어 놓고 르브론이 있을 때 정말 세탁되는 선수들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데서 했었다가 누가 뭐 시비를 걸고 그랬었는데 르브론을 존중해요. 하지만 르브론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살짝 간 보면서 안 되면 뒤집어 엎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커리어가 망가진 선수들도 꽤 있어요. 데런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포인트 가드 중에 하나였는데 르브론이랑 만나고 끝났어요. 아이지아 토마스도 르브론이랑 같이 뛰다가 끝났어요. 그만큼 뭔가 좀 무책임한 거죠. 조던 클락슨도 르브론이 데려왔다가 뭐 대충 하다가 이제 딴 데 갔는데 지금 조던 클락슨 유타 재즈에서 거의 뭐 2, 3 옵션으로 폭발적인 득점력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가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르브론은 누군가 선수를 고르고 자기 러닝메이트를 고를 때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막 하는 것 같아요. 대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포인트 가드를 하고 싶다는데 포인트 가드를 하려면은 장거리 포를 좀 편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뭐 로고 샷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수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페인트를 압박할 수는 있잖아요. 르브론은 등치가 있으니까 뭐 포스트업을하든가 안에서 뭐 킥아웃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킬 패스만 노리고 있어요. 킬 패스 하이라이트 보는 건 재밌어요. 뭐 그걸로 뭐 거의 20 어시스트 스탯 패딩 한다고 해도 그걸로 승리를 안 그런 게 승리를 안겨주진 않죠. 어, 분명히 르브론은 리더이고 존재감이 뚜렷한데 리딩이나 게임 플레이메이커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AD나 르브론이나 둘 다 확실하게 득점을 몰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뭐 한 3, 40득점 막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르브론 보면은 이 친구가 정말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건 좋은데 너무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예전에 2017년도에 1라운드 골든 스테이트 케빈 듀란트가 있는 스테픈 커리, 클레이 톰슨 다 건강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거의 르브론이 혼자 캐리하고 하이라이트도 완전히 계속 만들어내고 동점인 상황에서 제이알 스미스가 공 잘못 갖고 와가지고는 오버타임이 됐잖아요. 그럼 오버타임 됐으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닌데 물론 르브론이 지쳤겠죠. 이길 수 있는 게임 망쳤으니까 좀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 아는데 그때 침착하게 그 다음 오버타임 때 어떻게 되는 생각했는데 그때 르브론 얼굴에 이미 그냥 짜증만 가득 차 있고 그냥 포기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OT 시작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났었어요. 우리가 아는 슬램덩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포기하면 그 순간 경기가 끝이죠. 그걸 르브론은 되게 잘해요. 논리적으로. 이번에도 하산 와이스한테 떡블락 당하고 나서부터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산 와이트사이드 같은 샷 블로커들한테 떡블락 당하는 게 무서워서 안 가든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르브론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했으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 이미지, 자기 브랜드의 위상에 금가는 걸 좀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단신 가드들은 블락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블락 당하는 건 뭐 당연한 거, 블락할 수 있어. 그럼 다시 공격하면 돼.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제 나보다 몇십 센치 큰 애들 넘어서 뭐 플러터 같은 거 쏘고 나면 되게 대단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 근데 르브론은 자기 그 뭔가 이미지에 금가는 거나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미첼을 보면 플레이메이킹을 되게 잘했죠. 이번에 마이크 컨리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요. 유타는. 루비오가 있을 때는 미첼이 같이 이제 컴보가 들어서 잘 움직였고 마이크 컨리는 미첼이랑 좀 많이 겹치는 것 같고 마이크 컨리가 이제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와서 과연 얼마나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둘이 같이 뛰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미첼이 정말 플레이메이킹을 잘하고 그리고 폭발적인 캐리도 잘했어요. 그거를 잘 맞췄는데 이제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한 얘기를 이제 와서 해보겠습니다. 몬티 윌리엄스 선스 감독이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솔직하고 단순한 뭐랄까요 스피치를 해서 선수들하고 이제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 버블 시즌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죠. 루비오랑 부커에 대해서 되게 높이 얘기를 했어요. 루비오의 그 플레이메이킹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 그리고 데빈 부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 버블에서 하는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홈코트는 없다. 유리한 유리한 분위기는 없어. 진정한 노력이 중요한 거다. 더 원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걸 알고 시작했고 그거를 선수들이 알기를 바랬고 자기는 다행히 선수들이 그걸 알고 같이 뛰어줬다고. Everything is about effort. 노력이라고 전부. 되게 단순한데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단순한 진리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You don't get rewarded for playing hard. That's a given. 노력해서 뭐 인정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거나 뭐 인정받고 그런 거는 웃기는 거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 어시스턴트들이랑 이제 해외 경기를 많이 보면서 이제 팀들이 컨디션을 조절을 잘 하고 그리고 초반부터 풀 트로들 100%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되게 인상 깊게 봤다고. 그러니까 로드 매니지먼트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일침을 넣는 것 같아요. 되게 젊고 탤런트가 많은 팀인데 데빈 부커가 이 팀의 무게감을 잘 싣고 그리고 공격의 중심이니까 많이 이렇게 끌어오는 거겠죠. 수비를 끌어오고 달고 오고 그리고 그 달고 오면서도
진짜 잘 극복하고 있어요. 뭐 더블 트리플 팀 돼도 페이드웨이 점퍼나 뭐 스텝백 같은 걸 하고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커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국가대표 이제 국가대표 팀이 있고 이제 셀렉트 팀이 있는데 셀렉트 팀에서 이제 다른 감독들이랑 코칭 스태프가 누구 데려올 만한 선수 있냐면 항상 만장일치로 한 명도 안 빼고 데빈 부커 데려오자고 했대요. 그 정도로 첫행사부터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몬티 윌리엄스가 예전에 감독했던 브랜던 로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슈퍼스타였는데 그 무릎이 너무 심하게 부상돼가지고 일찍 은퇴했는데 이게 풋워크나 뭐 슈팅 메커니즘 기본기, 특히 기본기 같은 게 결점을 찾기 힘든 선수라고 하네요. 데빈 부커는 좀 찡찡대는 걸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뭐 79점 넣고 팀은 졌는데 뭐 좋아한다 아니면 뭐 오프시즌 때 연습할 때 더블팀 하는 거 가지고 오프시즌 그 렉 리그인데 무슨 더블팀 하냐고 짜증냈다고 뭐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조명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버블 시즌에서 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죠. 더 이상 뭐 지는 게임을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임은 트레일링 할 때 무섭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뒤지고 트레일 블레이저를 상대로 하면은 데이미언 릴라드가 있을 때 그 팀이 뒤치고 있을 때 언제 어떻게 불처럼 따라잡을지 그게 정말 두려운 팀이라고. 데이미언 릴라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몬티 윌리엄스가.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드래프트 전에 이제 팀들끼리 만나고 이제 미팅을 하고 그러는데 몬티 윌리엄스도 이제 만났는데 뭐 면접 보는 식으로 뭐 취미, 뭐 가족 배경, 뭐 좋아하는 선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몬티 윌리엄스는 이제 자기가 이제 질문할 때가 됐을 때 되게 궁금한 걸 몇 개를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중이고 시간이랑 상황이랑 이 모든 거 다 제시해주고 만약 이 시나리오에서 뭐 시나리오를 몇 개를 보여줬대요. 뭐 이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떤 플레이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걸 많이 했었대요. 근데 데이미언 릴라드만 되게 다르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경청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대요. 바로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 답이 나온 게 이거래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수에 대한 깊이를 느꼈고 이게 진정한 자신감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감을 떠나서 자신에 대한 완벽한 awareness죠. 자기 한계에 대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포텐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인지하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맥을 잘 짚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나 데이미언 릴러드는 뭐랄까 좀 안정적이고, 예,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그리고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론도가 레이커스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라존 론도가 없을 때 부재중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르브론 제임스가 킬 패스를 아무리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순간순간 결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조율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론도가 확실히 플레이오프 때 두각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겠죠. 엔비드 시먼스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식서스에서도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었거든요. 몬티 윌리엄스가. 그래서 몬티 윌리엄스가 한 말이 이제 서로 그러니까 슈퍼스타 둘이 있으면 서로 맞고 서로 맞춰야 하는 거죠. 아니면 서로 안 맞으면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맞출 노력이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맞든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중간에 젤이 있어야 되는 거. 중간에 뭔가 붙여주는 중개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식서스가 제일 큰 실수한 게 JJ 레딕을 트레이드 해버린 거라고 하는데요. JJ 레딕이 있을 때 식서스가 훨씬 더 좋았대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성적을 보면 JJ 레딕이 있을 때 벤 시먼스가 더 빛나고 시먼스가 더 빛났어요. 왜냐하면은 JJ 레딕이 둘이 공간을 잘 만들게 둘이 필요한 공간이 생기게 스페이싱을 되게 열심히 해줘요. JJ 레딕은 쉬도 않고 계속 끊임없이 뛰어다니거든요. 그걸 정말 잘했는데 JJ 레딕도 주제 파악의 결정체거든요. JJ 레딕이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막 조던 같은 선수였어. 막 드라이브 해가지고 무조건 드라이브해서 덩크하고 그런 선수였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다가 듀크 대학에서 스카우팅을 하러 왔을 때 듀크 감독인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이 보러 왔을 때 JJ 레딕이 막 엘리웁 덩크하고 막 인어 페이스 덩크하는 걸 보더니 슈셉스키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Don't you ever think that you can do that in the NBA? 그러니까 NBA가 아니라 in college. 대학교에서 그런 플레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3점 연습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레딕이 약간 좀 기분은 나빴지만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서 지금 NBA에서도 아주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존심이 구겨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다른 젊은 선수들의 멘토로서 리더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